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5년도, 11년도에 좀 문제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확인을 해볼 부분이 좀 있어갖고 순서를 하나만 좀 바꿨습니다. 15년도 교육행정지 첫 번째, 오늘 문제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됐고요. 오늘날 모는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요하다 부분이죠. 그 다음에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문제로 기준을 잡으시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적 사항.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임 입법을 인정할 수 없는 영역, 위임 입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위임입법이 배제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 답은 바로 나오게 되겠고요. 법률요부 원칙 얘기하는 거죠. 법률요부 원칙, 법률 우위 원칙. 합쳐가지고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얘기고요. 법치행정의 원리 내용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테고, 첫 번째가 법률의 법규창조력입니다. 두 번째가 법률요부 원칙, 적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이죠. 세 번째가 법률 우위 원칙, 소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법률요부 원칙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무엇을 인정한다? 법률과 함께,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함께 법규명령까지 포함이 되죠. 우선 이렇게 기본 전제를 깔아 놓으시고, 위임입법 얘기하는 겁니다. 위임명령. 법규명령이 배제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의회유보 원칙 얘기하는 거고요. 중요사항 유보설에 따르게 되면 기본권의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이거였었고, 중요한 사항이면 법률요부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법률요부 원칙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그것이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본질적 사항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의회유보 원칙이 적용된다 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의회유보 원칙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 1번은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의회유보 원칙 적용 영역, 여기에는 법률요부 원칙 적용 영역, 여기에는 행정유보 원칙 적용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그 한국방송공사법 사건이죠. 한국방송공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텔레비전 수신료 사건이었었죠. KBS 텔레비전 수신료. 텔레비전 수신료를 여기서 누구 보고 정하라고 했냐면 KBS 보고 하라고 했어요. KBS 보고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가 그 수신료를 직접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수신료의 금액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금액은 재산권의 본질적 영역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재산권의 본질적 영역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의회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는 영역인데, 그런데 이렇게 위임을 했다 이거예요. 위임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였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권이라고 하게 되면 공법상 권리, 공권은 개인적 공권 얘기하는 거죠. 국가적 공권이 아니라, 공법 관계에는 개인이 있고 국가가 있는 거니까 국가적 공권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권한이라고 얘기하고요. 권한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공권 그러면 이제 개인적 공권을 말하는 것이죠.
개인적 공권, 공법상 권리는 법률상 이익이죠. 법률상 이익. 지금은 법률상 이익하고 법률상 보호이익.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이고 이 법률상 이익이 바로 이게 공권이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는 이견이 없죠. 우리가 이거 원고적 격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요. 법률하고 보호하고 이 부분이 커지면은 공권의 범위도 커지게 되고 이 부분이 커지면은 공권의 범위도 커지게 되고 비례해서 같이 확대가 될 것이다. 비례해서 확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법률 부분에 있어서는 양적 범위를 확대하고 여기서 질적 범위를 확대하고 여기서 양적 범위 확대하는 게 보호규범이론 보호규범을 처분의 근거법규에서 관계법규까지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확대를 하면 공권이 계속 확대가 되고 여기에서는 질적 범위의 확대, 목적론적 해석이죠. 목적론적 해석. 그래서 공법에 사익을 보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인정이 될 수 있으면 공법상 권리가 성립될 수 있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개입청구권은 현행법상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인데 행정개입청구권은 현행법상 의무행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 생각해보면 행정개입청구권은요. 실체적 권리죠. 실체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서의 응답 신청권하고 비교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실질적 권리죠. 특정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실질적 권리고 이거는 형식적 권리로서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권과 비교를 하시는 거고요. 행정개입 청구권은 의무행성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의무행성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맞기는 한데 행사될 수가 없다죠. 현행법상 의무행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요 얘기고 처분의 근거법규가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재량행위로 파악되는 경우에 공권이 성립될 수 없다. 이 부분은 공권의 성립 요건 들어가서 의무부가 사익보호성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의무부가 사익보호성. 이 의무부가 부분에서 종전에는 그렇게 봤었다는 거죠. 여기서 과거에는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렇게 나누시고 기속행위에서는 실체법적 공의무가 인정이 될 수 있다. 실체법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쪽에는 국가 쪽에 특별한 의무가 없다라고 보던 시절이 자유재량행위 이론이 적용되던 시절이고 지금은 뭐가 인정된다?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는 게 인정된다.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가 인정이 된다. 따라서 사익보호성이 인정이 되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공법상 권리가 형식적 권리죠. 실체적 권리로서 형식적 권리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공법상 권리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있죠. 헌법상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구체화법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화법이 따로 없다. 구체화법이 법률이 없다는 겁니다. 법률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공권으로서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 소극적 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 권리, 그 다음 적극적 권리, 해달라고 하는 적극적 권리 이렇게 비교를 해야죠. 뭐를? 헌법상 권리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상 권리 이게 바로 기본권이죠. 이게 기본권이 되는 것이고 이 기본권도 소극적 권리하고 적극적 권리로 나누게 되면은 위에 게 자유권적 기본권, 얘가 자유권적 기본권 되는 것이고 밑에 게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거나 청구권적 기본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인간다운 생활 국가한테 인간다운 생활 좀 내가 하게 해달라고 막 헌법을 근거로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법률이 제정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바로 이 자체로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 밑에는 그럴 수가 없고 별도의 구체화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관계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경우 이번에는 밑에 부분 여기 얘기하는 거고요. 사익보호성 아까 재량행위는 의무부가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고 사익보호성 관계법규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권 성립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보호규범 이론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근거법규가 관계법규로, 관계법규에서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가는 것이고, 우리 대법원은 관계법규까지 인정하고 있고요. 관계법규가 보호하는 이익도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이 보호하는 이익도 인정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확대가 되는 부분이죠.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다음은 행정의 자기구속에 관한 판례다. 자기구속 원칙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그대로 정의 그대로네요.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구속 원칙의 정의죠. 뭐나 뭐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규칙에 따라야 할 그닥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요. 선행 관행의 선례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에 따라야 할, 물론 내용은 지금 같은 상황이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어디나 어디에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고 있고, 입에 대어 재량의 일탈 남용한 위협한 처분이 된다. 행정법의 1번 원칙 조리법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조리법에서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비평신자, 목동이 있고, 목동이 다리가 부실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부실사.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자기구속 원칙 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기구속 원칙은 이게 과연 평등 원칙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신뢰보호 원칙으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죠. 그 이론적 근거와 관련돼서 평등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인가, 신뢰보호 원칙에서 도출된 것인가. 자기구속 원칙이 객관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 이걸 방지하기 위한 것인가, 자기구속 원칙이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학설은 이쪽이라고 보죠. 학설은 요게 타당하다라고 보고, 학설은. 그러나 판례는 여기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인정하고요. 둘 다 인정하죠. 그래서 판례는 이 자기구속 원칙이 평등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양다리 걸치고 있고요. 양다리 걸치고 여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학설은 평등 원칙이라고 얘기해서 이건 평등 원칙의 일종인데, 얘는 평등 원칙의 일종인데 평등 원칙과 비교하면 얘가 특별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법. 얘가 더 좁죠. 적용 영역이 더 좁고, 시간적 선후 관계가 성립되었을 땐 자기구속 원칙,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차별 방지는 평등 원칙, 이렇게 해서 특별법, 일반법 이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자기구속 원칙은 얘는 오직 재량행위에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재량행위에서만 인정된다. 평등원칙 위반돼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위헌이다. 이건 성립이 되지만,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돼서 법률이 위헌이다. 이런 말은 성립 안 됩니다. 이건 오직 재량행위에만 적용되는 법률적 권리입니다. 얘는 법률적 권리에 불과하다. 이거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적 권리다. 거기까지죠. 네, 다음 문제 보시면 4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사인이 하는 행위다. 행정절차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구분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40조죠. 40조에 1항, 2항 이렇게 있고요. 1항, 2항.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요게 자기완결적 신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이게 본래적 의미의 신고고요. 이게 원래 의미의 신고죠. 요거 신고제 하에서의 신고가 되고, 여기 이제 신고 요건 나오죠. 신고 요건. 요건으로 형식적 요건이 나오고 있죠. 형식적 요건에는 기재사항 하고 고비서류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없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에 없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요것만 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에 도달하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신고의 요건을 갖춘 신고서 이랬습니다.
그 신고 요건이 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신고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적법한 신고다. 적법한 신고라 전자를 깔아놓고 나서 접수기간에 도달하면은 신고의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하는 것이다. 바로 발생을 하는 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라 자기완결적 신고죠. 얘는 원래 의미의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이건 자기완결적 신고. 근데 아무리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적법한 신고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 그래서 문제에서 신고가 되면은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죠. 적법한 신고가 있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죠.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적법한 신고해야 된다. 신고 요건을 갖춰야 된다. 판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의 신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얘기하는데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판례 변경 전이든 후든 어쨌든 둘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죠. 그 신고 요건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종전 판례, 최근 판례.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그러면 수리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수리가 돼야지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걸 테고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분 조심하시고요. 아무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지라도 수리의 효과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수리의 효과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신고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신고의 효과.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신고의 효과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 여기는 효과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효과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데 교수님들은 효과와 효력을 막 혼용하신단 말이에요. 막 혼용하시니까 효력이라고 써 있어도 효과라고 읽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효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의 효과가 언제 발생한다? 수리가 있어야만 발생한다. 이게 왜 그 당시에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것이냐면요. 이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처음에 했는데 신고원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신고서는 도달을 한 겁니다. 신고서는 도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수정을 했어요. 내용 수정을 한번 했습니다. 신고서 내용을 한번 수정을 했고 신고를 했고 중간에 수정을 한번 했고 여기서 수리를 했어요. 여기서 수리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A라고 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B라고 치게 되면 이때 당시에 이게 신고 요건을 못 갖춘 건 아니었었습니다. 이거 적법한 신고는 맞았었어요. 적법한 신고였단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자기완결적 신고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신고는 A라는 내용으로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게 되면은 수리가 여기에 있었으니까 저렇게 적법한 신고서가 도달했다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된 것만 갖고는 아무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걸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게 되면은 B라는 내용으로 신고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얘는 뭐라고?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 이게 만약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면은 처음에 신고서 제출했을 때 그 내용 그대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보게 되면은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보면은 B라는 내용으로 가는 건데 뭐가 맞다? B가 맞다. B의 내용으로 신고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봤던 그런 문제였었고요. 판례에 따르면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다.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건축 신고다. 이게 건축 신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건축 신고는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고요. 얘는 자기완결적 신고고 수리는 얘는 처분이 아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얘는 사실행위. 이런 건데 이제 여기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갖다가 붙이는 이런 게임이었었고 11년 1월 달에 요게 개발행위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있는 개발행위가 처분 예외적 허가죠. 예외적 허가. 이렇게 해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이거 전체가 바로 이게 건축 신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건축신고가 되는 것이고, 건축신고가 되고, 이 건축신고는 이제는 수리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건축신고는 얘는 뭐가 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거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그래야 되니까 이 수리는 처분이 맞는 거고요. 처분이 맞는 건데 전형적인 수리를 요한 신고는 아니죠. 외부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외부 변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가 아니죠. 얘는 전형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가 아니고 얘는 법률행위입니다. 얘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 친구가 예외적 허가니까 저 안에 원칙적 금지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 허가로 해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것은 재량행위의 성격을 띈다라고 처리가 되었던 게 11년도 1월달 인허가 의제 하에서의 건축신고 사건 판례 있었습니다. 집중유예 범위죠. 집중유예 범위에는 관할 요건과 절차 요건까지는 집중이 되지만 실체 요건까지 집중이 돼서 그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배제된다면은 그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은 저 개발행위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규율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완전히 무력화돼 버립니다. 실체적 요건은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판례고. 행정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구분할 경우에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 행정행위 요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행정행위의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건에는 첫 번째 성립이 먼저 돼야 되겠죠. 성립 요건이 있고 이 성립 요건은 위법하게 성립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적법 요건이죠. 적법 요건. 그리고 나서 이제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요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성립 요건이 적법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이 적법 요건, 적법하게 성립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효력 요건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잘 알고 있는 대로 요 성립 요건은 4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요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내용은 뭐 언제나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명확성, 실현 가능성 깔고 들어가고 법률 유보,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 요게 이제 내용 요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효력 발생 요건, 일반적인 전형적인 행정행위, 일반적인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절차법 제 14조 1항과 15조 1항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14조 1항, 15조 1항 이게 원칙이죠. 14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처분은 송달의 방식으로 하며 처분의 방식,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시점은 도달되었을 때다. 송달에 의해서 하고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효력 발생 요건. 상대방에게 통지돼야지 도달되는 거. 도달되어야 한다. 이거는 효력 발생 요건 쪽이죠. 효력 발생 요건. 개별 처분이라는 존재를 깔아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별 처분. 전형적인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개별 처분 통지되어, 송달되어. 14조 1항 송달되어 도달되어야 된다. 효력 발생 요건이고요. 내용이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실현 가능해야 된다. 기본 깔아주는 거 실현 여기 들어간 거니까 얘는 성립요건, 내용상 성립요건, 적법요건 쪽이고,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이제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주의 원칙, 형식적 요건, 행정절차법 24조 말하고 있고요. 당해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 권한 이쪽이죠. 정당한 권한자에 행해야 된다.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야 된다. 정상적인 의사작용으로 행해야 된다. 이거는 주체요건, 성립요건, 적법요건. 2, 3, 4는 성립요건, 1번은 효력발생요건. 이렇게 됩니다. 6번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이므로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다. 그 얘기죠. 법적 효과, 법은 실제법, 실제법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 법적 효과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얘는 실체법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법적 행위라는 것은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 법이 권리 의무 정하는 실체법이니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는 것인데, 행정청이 도로를 보수하는 행위는 우선 보수가 잘못된 거죠. 진보해야 되는데 보수여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행정이 아닌 게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실행위죠. 단순한 사실행. 사실적 효과만 발생하는 거죠. 사실적 효과만. 이거는 비법적 행위, 뭐 이렇게 이상하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행정행위는 당의 행위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온 행위이므로, 이게 이거 설명이죠. 그죠? 직접 법적 효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져오는, 이거 밑에 설명이고, 행정청이 건축 허가의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실무상 반려. 실무상 반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학상 거부를 말하는 것이고, 그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행정행위 맞죠. 무슨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이런 거를 소극적 행정행위라고 부른다. 권리 의무의 거부가 영향을 미치죠. 뭐 기본적으로 전제는 뭔데? 전제는 이 친구가 신청권이 있다라는 전제. 신청권을 기초로 해서, 신청권을 바탕으로 허가 등을 신청했다라는 전제가 깔게 되면 이것도 권리다. 이거 권리입니다. 이거. 실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절차적 권리도 권리 맞습니다. 절차적 권리도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사실상 이건 실현시켜 주죠.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거부라는 응답을 친절하게 해줬잖아. 그렇죠? 해줬으니까 권리에 영향받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뭐가 잡히면요, 사익보성 인정되면, 사익보성이 인정이 되면, 사익보성 인정되면, 응답 의무가 인정이 되면 이게 응답 신청권이죠. 우리 아까 전에 공권 얘기한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응답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개인한테 응답 신청권이 인정되면 국가한테는 응답 의무가 인정되겠죠. 그렇죠? 응답 의무가 인정이 될 거예요. 응답 의무가 인정이 될 테고, 응답 의무가 인정되면 저게 기속행위든 재량이든, 지금 기속인데 기속행위든 재량이든 어쨌든 최소한의 무하자 재량사 의무라도 인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권 중에 의무부가 요건을 인정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응답 신청권이 없으면 의무부가 요건이 깨집니다. 아무리 무하자 재량사 의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응답 신청권 없으면 응답 의무 없기 때문에 의무부가 깨지는데, 이게 인정이 되면 의무부가 문제 없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더해서 사익보성까지 인정이 되면 그럼 어디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공권 성립돼 버리잖아요. 공권. 그렇죠? 공권. 이 공권이 뭐예요?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행 청구권 되죠. 이거 침해버립니다. 거부가 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권리로서의 응답 신청권은 이거는 실현시켜주고요. 실현시켜주고, 이행 청구권은 이게 만약에 그 중에서도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냅다 침해당하죠. 그래요. 권리에 영향 미칩니다. 거부가 권리에 영향 미치죠.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 요구소송 쪽에서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중에서 권리에 영향 미친다. 권리에 영향 미칩니다. 거부가 권리에 영향 미치니까 처분 맞고요.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귀하 신청인에게 귀하를 허가하는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무슨 말인가 했네. 이런 식으로 말하려면 국민이란 표현은 일본 애들이나 갖다 주고 개인이라고 쓰는 게 낫죠. 그러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게 진짜 우리나라 국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 진짜 우리나라 국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귀하건 뭐야? 귀하를 허가한다. 귀하건은 신분 설정 행위죠. 신분 설정 행위로서 강학상 특허죠. 특허니까 당연히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 맞죠. 행정이 맞고요. 저기 때문에 저렇게 말장난을 친 거네요. 행정행위는 공법상 행위이므로 행정청이 이것도 여러 번 물어봤죠. 공법행위해야 된다. 행정청에 행위해야 된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해야 된다. 권력적 단독행위해야 된다. 공법행위해야 된다.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공법행위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했죠. 이런 문제도 여러 번 나왔죠. 공법적 효과를 동반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법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거든. 공법의 규율을 받아야 된다. 공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지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고요.
어업허가, 어업면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업권과 같이 사건 설정, 광업허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예, 사건을 설정하는 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공법의 근거, 수산업법이라는 공법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공법적 효과가 아니라 예, 공법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고, 행정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효과 일부 배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부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데, 판례는 이유도 없이 부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판례보다 위인 거죠. 법률효과 일부 배제.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부관이라는 게 4개가 아니라 5개로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판례 방식으로 치게 되면 부관은 부담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관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기타 부관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 기한, 조건, 철회권 유보. 여기까지는 아무도 이견이 없죠. 여기까지는 부관이라고 보는데, 여기다가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집어넣죠. 판례는 여기다가 기타 부관 처리합니다.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부관이라는 걸 이렇게 눈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법률효과 일부 배제의 문제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툭 잘라 먹는 거죠. 이게 부관이라는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엔 이게 부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쳤을 때 이 동그라미가 플러스 10이고 이게 마이너스 2의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치게 되면, 이것도 전체 동그라미가 이게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8이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8이지 않는가. 판례 생각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도 8이 됐고 이것도 8이 됐고, 원래 처분은 10인데 현재 8 상태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으면 다 부관 아니냐. 세상 편하게 사는 게 판례죠. 생각이 없어요. 문해충 같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부관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부관이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교수님들은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 이게 이제 플러스 10이죠. 플러스 10의 효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재량행위다. 할 수 있다. 재량이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하게 되면 플러스 10이 나가는 거고, 수익적 효과. 빵태기인데 중간에 툭 치게 되면 이렇게 부관을 붙여버리면, 이렇게 붙여버리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관 붙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관 붙여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부관 붙여서 플러스 8 처리할 수도 있다. 0부터 10까지의 법적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거니까 8을 선택하는 데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판례가, 지도 그랬잖아. 판례도 뭐라고 했어요? 재량행위면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어도 이런 식으로 부관 붙일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랬죠. 자기가 그리고 여기 와선 또 뭐래요? 법의 근거 없이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법의 근거 없이는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할 수 없다. 그럼 아까 한 말이랑 이거랑 어떻게 충돌했잖아. 지금 자기가 말이 바뀌잖아. 지금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법이 이만큼의 효과를 인정을 해버렸는데 그거를 아예 내주지를 않고 처음부터 잘라먹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라먹으려면 이걸 자를 수 있다라는 또한 법적 근거도 당연히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요거를 따로 잘라먹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그걸 왜 굳이 부관으로 보냐 이거예요.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부관 보든 말든 저런 짓을 하려고 하게 되면 따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긴 합니다. 맞는 얘기긴 하죠. 부관은 주된 행정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요건 부당결부금지원칙 얘기하는 거죠. 항목간 영내법, 부관의 한계, 항목간 영내법에서, 항상 목간통은 영내에서 하는 법인데 여기서 자르고 부관으로서의 한계,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들어가시고, 사항적 한계, 목적상 한계, 시간상 한계, 법령상 한계, 내용상 한계, 일반법 원칙상 한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사항적 한계,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부당결부 금지원칙 얘기하는 거죠. 부당결부 금지원칙. 목적상 한계, 이건 필요원칙이고, 시간상 한계, 저건 신뢰부 원칙이죠.
부담을 불이행하며 주대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을 하게 된다. 소멸한다. 부관의 성취가 이 부관의 성취가 주된 행정의 효력을 주대행정의 효력 부관입니다. 부관의 성취가 주대행정의 효력 행정입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을 의존시키는가 이걸 보셔야 되겠죠. 의존시키는 얘들은 의존하죠. 의존하게 되고 의존하고 얜 의존 안 하고 얜 의존 안 하고 얜 의존 안 합니다. 의존하는 게 두 개야. 둘.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의존이 되려면 주된 행정의 효력의 발생이 의존될 수도 있고 주된 행정의 효력의 소멸이 의존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발생은 시기, 그 다음에 소멸은 종기 이래 말하게 되고 조건은 발생은 정지 조건, 소멸은 해제 조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두 개만 의존이 되니까 의존이 발생 소멸 쪽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담은 그렇지 않죠. 부담은 의존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 소멸 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소멸을 하려면 얘는 별도의 철회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별도의 철회 처분. 그래서 철회 사유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철회 사유를 부동, 철사, 개벽. 부동, 철사, 개벽 하면은 부담 불이행 시작부터 나왔네. 부담 불이행. 상대방의 동의, 철회권 유보, 사정 변경, 법령 개정, 법령상 철회 사유. 부담 불이행. 얘는 철회를 해야 되는 거지 의존되는 게 아니다.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의 효력 발생을 의존시킨다. 의존시켰다. 얘가 의존인데 얘는 누구? 기한은 시간은 반드시 도달한다. 확정 사실이고 확정되는 문제고 얘는 불확정 사실이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을 시키는데 효력의 발생 갔으니까 정지 조건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 문제. 행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그냥 간단한 거 형식적 존속력, 실질적 존속력 그 얘기 선에서 지금 멈추려고 하는 겁니다. 더 안 들어가도 되죠? 네. 불가증력하고 불가변력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고요.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존속력 생각하면 형식적 존속력이 있고 실질적 존속력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우리가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얘를 우리가 변력이라고 한다. 불가쟁력은 이건 절차적 효력이고요. 밑에 건 실체적 효력이죠. 얘는 절차적 효력이고 얘는 실체적 효력이고 얘는 쟁송 취소 판결, 취소 재결을 할 수 없도록 제한시키는 거고 얘는 취소 처분, 직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데 오늘 아침에 했던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리 지가 이쪽이고 저쪽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선 기본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직권 취소를 할 수 없다거나 불가변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쟁송 취소를 할 수 없다거나에 서로의 크로스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직권 취소하고 불가쟁력은 아무 관계가 없고 쟁송 취소하고 불가변력은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저 아이들의 공통점은 아침에 나왔던 문제는 얘네 둘 다 어쨌든 간에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고 했지만 하자치유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분이 적법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문제도 나왔었죠.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성력이다. 그렇죠. 이 불가쟁력 같은 경우에는 쟁송 취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구야? 직권 취소를 하는 사람이 누구야? 쟁송 취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바로 처분의 상대방과 제3자 이해관계인, 얘가 쟁송 취소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소송뿐만 아니라 심판도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이 제기 자체를 심판의 청구와 소송의 제기를 막는 거고 이걸 하는 건 누구야? 이건 행정청이 하는 거잖아요. 행정청이 직권 취소하는 거니까 불가변력은 행정청에게 적용되는 구속력이고 얘는 상대방 이해관계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은 집행력을 갖는다. 그쵸? 예, 하명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고 이 집행력은 언제 사용을 하게 된다? 하명이 부과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하명이 부과한 의무 불이행 시에 의무를 불이행을 하게 되면 저 집행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집행력만 인정되는 거 아니죠. 네, 집행력만 인정되는 거 아니고 뭐가 인정되는 거야? 강제력이 인정되는 거죠. 하명에는 강제력, 행정행위에는 강제력이라는 효력이 있고 그 강제력이라는 효력에 직접적 강제 방법으로서의 집행력과 간접적 강제 방법으로서의 제재력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이 친구가 메인은 맞고요. 메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저 집행력, 강제력을 행사를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행정행위의 근거법을 가지고 집행력을 바로 행사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법적 근거가. 예, 철거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건축법 79조 가지고 바로 행정대 집행할 수 있다. 바로 이행강제 근무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별도의 법적 근거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 행정대 집행법 같은 거, 국세징수법 같은 거 그렇게 집행력 행사에 별도의 법적 근거 있어야 되고요.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구속력이다. 이게 틀린 거죠. 무가 틀린 거죠. 구성요건적 효력은 공정력. 예, 공정력의 내용이죠. 공정력의. 그래서 공정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위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무효면 아닌 것이고 세 번째,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소 없어야 되고 네 번째,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이게 정의죠. 행정의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중대 명백해서 당연무효가 아니나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여기서 무효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무효면 공정력이라는 게 없는 거고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에도 쟁송 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쟁송을 제기해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당연한 얘기하고 앉아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불가변력이 발생했다. 불가변력이 발생했다. 그건 누구야? 처분청이 그걸 다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다. 철에도 포함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가 행정심판위원회나 아니면 행정법원이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불복기간 지나지 않으면 충분히 취소 쟁송 제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행정심판의 재결 처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 행정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회권의 행사는 비례원칙에 적합해야 한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삼형제 얘기하는 거죠. 철회의 내용상 하자, 적법 요건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는요, 취소 사유, 철회 사유가 인정이 돼야 되고, 요게 아까 얘기했던 부동출사 개별. 그다음 두 번째 법률 유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세 번째 제한법리,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니까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1, 2, 3 이게 뭐예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입니다. 수익적 행정의 철회.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철회권 행사는 비례원칙에 적합해야 된다. 요 제한 법리가 가장 기본적인 세 개가 첫 번째 실권의 법리 안 들어가면 신뢰보원칙 위반 아니면 비례원칙 메인은 신뢰보원칙. 어쨌든 요 안에 비례원칙 들어가 있죠. 비례원칙 들어가 있고 감독청은 법령에 특별한 근거 없더라도 철회권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철회는 오직 처분청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오직 처분청만 할 수 있는 거고 감독청은 할 수가 없다. 감독청은 뭐는 할 수 있어요? 감독청은 기간위임 사무에 대해서 그 사무 수행이 수임청이 위법하게 행위했을 때 직권 취소는 할 수 있죠. 직권 취소. 기간위임 사무에 대한 직권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철회는 반드시 처분청만 할 수 있다. 처분청. 물론 별도의 법적 근거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다. 법의 근거 있으면 뭐 다 되는 겁니다. 철회의 효과는 장래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을 할 수 있다.
철의 위성소 적발장이죠. 적발장. 얘는 뭐예요? 적발장 이거였죠. CF 위성소 직권 취소. 위법해서 하는 직권 취소는 위성소. 위병소에서는 뭐라도 적발하면 사슴이라도 쏘면 무조건 칭찬받죠. 적법한데 하는 거고 후발적 사유 때문에 하는 거고 장래를 향하는 게 원칙입니다. 얘는요, 위법했을 때 원시적 하자, 성립 당시에 하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장래효가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런 경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데 보관 하나 붙여봅시다. 보관 있게 붙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할게. 보조금 지급 결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써라.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이 보조금을 사용을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부관 중에 뭐가 되겠어요? 이건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죠. 어떻게 사용할지는. 그럼 조건이나 부담인데 이건 부담이죠. 돈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거니까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써라 그래 버리면 얘는 부담일 수밖에 없잖아. 구조적으로 얘는 부담이다. 근데 이거 보조금을 받아갖고 어디를 가면 되는 거야? 김경재 룸살롱을 가요. 룸살롱. 그래서 이런 돈 가지고 보조금 받아갖고 다 룸살롱가 써버렸다. 그럼 뭐가 생겨요? 룸살롱을 간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서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얘를 취소하는 거야. 이걸 취소하게 되면 그게 철회 처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쓴 돈은 묻어두고 아직 안 쓴 돈만 뺐으면 되냐? 그럼 바로 룸사롱 다 쓰면 되죠. 가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쓴 돈도 다 다시 회수를 해야죠. 회수를 하려면 이런 경우엔 뭘 인정해야 된다? 소급표를 인정해야 된다. 소급표를. 이렇게 부담을 불이행했을 때, 이런 식의 부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철회지만 소급표를 인정할 수도 있다. 직권 취소도 예외적으로 장래효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수익적 행정의 철회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견해 대립이 있다라고 하면 다 맞아요. 이거 견해 대립이 있다는 틀린 경우가 없어요. 고래가 생선이라는 견해도 있고 제가 사람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 많이 있습니다. 견해 대립이 없는 곳은 절대 없어요. 저거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법률요보 얘기하는 거죠. 법률상 근거 필요설 불효설이 있다고요. 법률상 근거 필요설 불효설이죠. 불효설이 통설 판례 입장이다. 이게 통설이고 이게 판례고. 철회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후발적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요. 뭔 일이 생길지. 그렇기 때문에 철회는 아예 법률요보가 적용되지 않아요. 직권 취소보다 철회가 더욱 침익적이지만, 적법한데도 취소하는 거니까 이게 더 침익적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철회는 아예 법률요보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근거 불효설입니다. 이거 할 거 없죠. 그죠? 행정심판이 재결이야.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는 거니까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해서 공적 권위로서 확인해주는 확인행위죠. 확인행. 행정심판이 재결, 확인행위. 준사법적 결정이고 또한 확인행위고 하니까 얘한테 불가변력이라는 효력을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